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소재, 주제 환기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작동 방식 또는 작동의 원리를 뜻하는 말인데, 소재로부터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소재로부터 주제를 어떻게 환기해내느냐,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재로부터 주제를 이끌어내는 방식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구조를 통한 환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은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 이렇게 이중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심층 구조는 당연히 깊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심층 구조를 에워싸고 있는 표층 구조가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층 구조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심층 구조 속에 들어있는 주제의 세계는 독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작가는 소재를 통해서, 표층 구조에 있는 소재를 통해서 심층 구조에 있는 주제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예술적인 방식으로, 문학적인 방식으로 환기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구조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구조 속에는 이 주제의식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폐란 말을 씁니다. 은폐시켜 놓고 그 위에 소재 이야기를 덮습니다. 이게 표층 구조를 이룹니다. 이 표층 구조는 쉽게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데, 그래서 노출된 표층 구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주제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독해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환기하는 방식으로는 비유 그리고 상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원관념, 즉 주제와 보조관념인 소재 사이에서 의미의 유사성이나 또는 동일성, 인접성 등을 통해서 주제를 환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원리가 바로 유추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통해서, 소재에 미루어서 주제를 떠올리는 방식이죠. 이것이 바로 유추, 아날로지라는 원리인데, 입에서 상징은 상상의 힘을 빌어서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소재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의 구조는 앞서 얘기한 이중 구조의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본질의 세계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현상 세계, 즉 소재의 세계를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고 그 루트 속에 예술성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재로부터 주제를 환기시키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술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재에서 주제를 환기시키는 구조는 액자 구조라든가 또는 수사학,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라든가 또 묘사, 대화 이런 소설 전략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제를 효율적으로 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환기 전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구조를 통한 환기 방식,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한 환기 방식, 그리고 구조와 수사학, 소설 전략 등을 통한 환기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재 속에서 주제의 소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고급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소재 속에는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모든 삼라만상이 공통소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개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요인과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제 나이 또래에 남자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만의 개별적인 독특한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성 그리고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재 속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역을 통해서 주제를 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제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한 소재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이나 보편적인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모닥불 속의 개미들을 보면 개미들만의 개별적인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불타는 그 장작더미 속에서도 자기가 집거하던 동물이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개미들만의 DNA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바꾸면 이런 귀소 본능은 개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많은 동물들에게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보편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개별성과 보편성, 각기 주제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과 이치, 이미지들을 통해서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법칙이나 이치나 원리 등은 바로 주제를 보여주는 철학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 얘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재를 주제와 연결시키는 예술적인 방법이란 게 뭘까? 사실은 창작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소재를 주제와 예술적으로 연결하느냐, 이미 앞에서 환기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소재와 주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유추의 원리를 통해서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환기하고 주제를 만나게끔 연결시켜주죠. 이것이 바로 유추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라고 했을 때 호수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암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상상력을 통한 암시의 기법을 씁니다. 유추가 아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는 패턴의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서 환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예술적인 연결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미적 배열 구조를 통해서 소재와 주제를 예술적으로 연결한다.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소재의 미적 배열 방법은 곧 주제를 예술적으로 전달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는 것이 미적 배열 구조인데, 바로 그 배열 방식이 예술적으로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알아차리게 하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소재와 주제를 예술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 속의 개미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200자 원고지 한 장이나 한 장 반 분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강한 울림을 갖는 것은 그 속에 개미들이 보여주는 자연의 법칙과 그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풍자고발하는 인간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단 한 줄의 의인법이 쓰입니다. 다른 데는 모두 개미들의 입장에서 개미들의 상황을 풍경처럼 그려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시하는 대명사죠. 그리고 고향이란 말도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개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개미들의 이야기를 겉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 주제는 인간적 의미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재 속에서 주제소를 환기하고 그리고 소재와 주제를 예술적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가들은 감동과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함양해야 할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리한 감수성, 즉 감수성을 예리하게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마 작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본적인 소양이 바로 감수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센시빌리티가 얼마나 예리하게 벼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스치는 한 번 본 소재로부터도 중요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무딘 사람은 소재로부터 의미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연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신미안을 얘기했는데, 이 신미안을 꾸준히 우리가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원경적 신미안, 프리즘적 신미안, 현미경적 신미안, 영적인 신미안, 그리고 천체 망원경적 신미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미안들을 골고루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마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력도 또한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분석력과 또 관찰력,
그런 것도 좋은 소재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한 발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명상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가들이 일부에서는 이런 몰입명상법을 상용화, 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소재가 숨기고 있는 본질의 세계를 만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몰입명상법입니다. 몰입을 통해서만 본질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끊임없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진정성의 공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진정성의 공간에 소재를 끌어들여서 통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 영성이 깨어남을 느끼고, 영성을 통해서 작가와 소재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질이 들려주는 깨달음의 소리를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 명상법입니다. 아마 외국에서도 이런 명상법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양에서는 선조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해온 그런 수행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타장르의 작품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재를 포착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서 얘기한 예리한 감수성 훈련, 그리고 예술적인 심미안의 함양,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력의 연마, 그리고 몰입 명상법을 익히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좋은 소재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재를 통해서 훌륭한 주제를 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소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예술적인 방식으로 연결해서 문학적인 감동과 예술적인 감동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창작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재론과 그리고 작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